다음으로는 기조 강연과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두 개의 기조 강연과 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연세대학교 백영석 교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기조 강연은 스와판 다스굽타 인도 상원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담은 근대사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 이기훈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기훈 교수님은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역사 전문지인 역사비평과 역사현실 편집위원, 또 한국사연구회 이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근대사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실 백영석 교수님과 스와판 다스굽타 의원님, 이기훈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뭐 바로 시작하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 첫 순서인데 사전에 이런 식의 무대인 줄 몰랐어요. 보통 학술회의에서 하듯이 이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있네요. 예,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굉장히 훌륭한 공연이 있는 다음에 학술 발표를 하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그 안에 물론 끝낼 거고요. 시작하는 말을 조금 저 자신 긴장도 풀 겸 작년 여름에 한국에서 대단히 유행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연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기억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의 문제를 저도 예술하는 분들은 예술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 저는 학술적인 방식으로 언어로 표현을 할 것인데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저는 그때 지난 여름에 해외에 있어가지고 못 봤다가 국내 나중에 돌아와서 한꺼번에 다 봤어요. 한꺼번에 보는데 거의 마지막 회를 못 보겠더라고요. 왜? 거의 다 죽을 걸 다 알아요. 의병운동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보호국 당시에, 보호국화된 당시에 이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의 일부는 결국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다 죽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마지막 회를 어떻게 끝낼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학과 동료 한 분이 마지막을 잘 봐라. 아름답게 끝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봤더니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만주로 가서 거기서 군관학교를 만들고 군관학교를 지휘하는 여자 장교랄까요? 여자 지휘관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저는 이제 이 발표를 위한 발표문을 준비할 때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표할 건가? 단순히 뭐 그들의 애국정, 열정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이라도 자기라도 이름은 몰라도 좋은데 자기들의 행동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응답할 건가? 어떻게 기억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희생,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저는 어떤 식으로 기억할 건가, 어떤 식으로 대화할 건가라고 해서 제 오늘 발표의 중요한 초점은 1919년과 2019년의 대화, 그런 자세로 오늘 발표문을 준비했고, 이 발표문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분석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고 저 자신도 아주 무척 감정적으로 기쁜 마음이랄까요? 큰 열정을 가지고 이 발표문을 준비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동하는 동아시아 3.1운동이고 계속 학습적인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설명이 될 겁니다. 제 자신은 아마 이 자료집에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전공은 중국 현대사이고 그걸 확장해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제로 목차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첫 번째는 3.1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새롭게 묻겠다라고 취지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회의 주최하는 분들의 문제의식하고도 통한다고, 취지하고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촛불혁명으로 열린 새로운 정치 공간과 남북 화해의 움직임을 촉발돼서 3.1운동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1운동에 대한 기억, 의미 부여 방식은 1920년대부터 그 시대적인 맥락, 사회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부단히 새롭게 해석되고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보는 방식의 계보도 있었죠. 근데 저는 올해로 3.1운동도 100주년이지만 이웃나라 중국의 5.4운동도 100주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주말에 중국 가서 발표도, 5.4운동에다 발표도 하고 몇 차례 할 예정인데, 그것을 이제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5.4운동도 부단히 재기억화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5.4운동에 대한 사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기억화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 더 공유 영역이냐, 이 영어로 커먼스라고 하는 거에 번역으로 공유 영역이라고 붙여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한 개인이나 국가가 또는 시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되고 그러는데, 학술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게 제가 촛불혁명에 촉발되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다른 나라 분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지를 부단히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영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적인 의의 내진 문명 전환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그동안 이 시간의 선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흔히 교과서에도 그렇죠.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5.4운동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앞섰다라는 거를 주로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조건 속에서 공유하는, 공동으로 동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3.1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세계사적인 동식성과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각 나라의 개별성도 주목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연 보신 거에 비하면 좀 딱딱하죠, 아무래도. 제가 문제의식의 첫 번째는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시각을 쭉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연동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연관, 그리고 동시에 행위 주체의 상호 참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위 주체들의 상호 참조는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이 서로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그런 식의 운동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제도의 영역도 포함되는 상호 참조를 의미해서 이제 연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체제에 접속되면서도 제국 일본이라는 세계 체제 내에서의 서로 위치가 달랐다는 거죠. 동아시아에 일본은 이미 중심부가 돼가지고 제국 일본이 되었고, 중국은 반식민지가 되었죠. 완전한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 열강에 의해서 이권이 분할되는 반식민지 상태였고, 한국은 완전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영역이 분할되어 있지만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위계 구조가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진 채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것이 동아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식민지였던 중국의 반일운동인 5.4를 발견적 장치로 해서 반식민지와 식민지 차이가 갖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3.1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중국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얘기할 때는 의도는 그런 겁니다. 중국이 너무 요즘 예외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독특하게 대국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니들 역사 안에는 반식민지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점에서
한반도와 한국과도 연동할 수 있는 작용이 많았고 19년에 바로 그랬다. 지금도 그런 걸 좀 돌아보자. 뭐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시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조성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근대의 복잡성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내재된 근대 복국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 적응과 근대 복국의 동시 수행을 의미하는 이 근대 적응과 극복이 이중과제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낯설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길게 설명하면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한다면 연동하는 동아시아와 이중과제론의 시각에서 3.1의 세계사적 의의 내지 문명전환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이 작업이 3.1을 새롭게 조명하는 하나의 방법적 모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3.1의 운동이 일어난 원인으로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일제의 억압의 강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것을 아까 한한상 위원장님도 이미 말씀하신 세계사적인 조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명해졌던 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새로운 지역 질서에 대한 기대, 그것을 보통 이제 어떤 서양학자 이름을 빌리면 지구적 순간, 글로벌 모멘트라고 했는데, 글로벌 모멘트를 그대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동아시아인 나름대로 변형했다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학술적 용어로 전혀 일본어의 영어의 번역이죠. 어프로프리에이션의 번역어인데 자기 나름대로 변화해서 쓰는, 그러면서 자기 사회의 변혁과 일치하려는 그런 역할이 컸다,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는 무단정 통치를 했죠. 문명화 정책을 시행한다가 했으나 재원도 부족했고 또 서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좋은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문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무단 통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것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조선 민중의 불만을 가져와서 폭발력을 내장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민지 억압의 강도와 더불어 새로운 신천지가 안전의 눈앞에 전개되리라는 기대 섞인 당시의 시대인식이 3.1운동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3.1운동에 나타난 민중의 결집 경험을 주체, 매체, 목표라는 점에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3.1을 시기 구분을 좀 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3.1운동 그러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이 진압된 일본 관방 그 당시 관원들의 요구에 의하면 소요가 끝난 시기까지 4월 말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넓혀보면 어떻겠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립, 이어서 1920년에 제2조선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구미의원단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청원도 하고 시위하고 그랬던 거. 그래서 22년 초에 워싱턴 체제가 선택까지를 넓은 의미의 3.1운동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뭐 한국 사용자분들이 동의하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국제 질서의 변동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은 계속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민의 결집을 주체, 매체, 목표로 나눠 볼 때 중요한 것은 문명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근대의 부정적 특성인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잘 드러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동원하기 위해 저항하기 위해서는 재래의 전통적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만 그 재래의 운동 경험과 사상 자원을 살려서 전민족적 저항을 이끌어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3.1의 주체가 5.4운동의 경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전 계급적, 전 민족적입니다. 연대운동이고 특히 종교 세력과 농민이 참여한 것은 중국의 5.4운동과 분명히 다른 점이죠. 그리고 매체의 경우도 중국의 5.4운동은 주로 근대적 미디어, 잡지나 책, 신문 이런 거에 주로 의존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재래적인 비문자 미디어도 국상이라는 리추얼, 의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세라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장터, 봉화 시위, 들불 행진 이런 저항 문화가 생겨서 그것이 오늘의 촛불 집회 시위에까지도 이어지는 저항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다음 목표는 뭐냐?
제가 시간 맞추려고 조금 말이 빨라지죠.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중요한 게 많이 지적되지만 왕정 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제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 진행 보실 옆에 계신 우리 이기경 교수님이 점적으로 중요한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왕정 복고가 민주공화제다. 그래서 되게 상해임정을 얘기하는데, 저는 상해임정뿐만 아니라 그때는 스스로가 민족 대표 그리고 국민 대표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임무를 또 안아요. 누가 맡긴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정부 국회의원 이건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위임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스스로 위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또 안는 거다. 누구한테 위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대표로 자처하는 33인의 민족 투표가 그러했고, 또 민간 대표를 구해서 파리에도 보내고, 또 동시에 개개인들도 자기가 민족 대표라고 국민 대표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이 참여민주주의 공화정의 중요한 뿌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대표성과 직접성의 의미는 민주공화 제도로 규결이 됩니다만, 이것이 운동의 차원에서 사상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해방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거기에는 단순히 19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동학 이래로 동학농민운동 이래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어떤 해방에 대한 열정, 해방에 대한 감정이 다 녹아져 있었다. 그들을 3.1운동 세대의 새로운 변혁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문학적 표현을 빌리면 신동엽 시인의 유명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들을 하늘을 본 사람들이다.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문화평론 하시는 백낙천 교수가 칼럼에서 제시한 표현한 용어인데, 그들이 바로 하늘을 본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하고 천이심에 내재해 들어와 있는 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촛불혁명, 2년 전에 촛불혁명에도 바디 또 한 번 하늘을 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 그걸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3.1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논란이 많아요.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실패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절중에서 절충적 성공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운동과 사상의 누적적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펴니다. 사실 근대성의 지표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다, 국민국가다, 등등 지표를 얘기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국민국가죠. 근대성을 드러내는 지표 하나가 국민국가인데,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즉 정치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성취에는 실패했어요. 임시정부를 수립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건국이 독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 제도로 보면 실패했지만, 저는 3.1의 의미를 다른 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제도화의 측면에서만 볼 일은 아니다. 좁게 볼 일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넘어서 사상과 운동 경험이 계속 학습되는, 영어로 말하면 incremental achievement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결국 점진적, 누적적 이런 양어를 써야 되겠네요. 점진적, 누적적 성취로서 3.1을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각적이랄까 단기적으로는 20년대에 청년회 등등 각지 단체도 형성되고, 또 중국으로 이민 간 분들을 포함한 많은 해외 유자들이 국경 횡단적 단체들을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이 대표입니다만, 또 청원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런 해외까지 포함되는 그런 운동 단체들이 나타난다. 그것도 우리 중요한 성취, 누적적 점진 성취의 하나의 증거로 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문명론에 나타났다는 것, 대한문명론의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3.1운동 당시 조선인들이 3.1운동의 세계사적인 동시성을 꿰뚫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문명론적 차원의 성취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의 위치를, 근대사의 조선의 위치를 이중적 주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중적 주변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강조해 왔습니다.
이중적 주변이라는 거는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주변이었고 근데 근현대사에서 그 주변인 동아시아 안에서도 조선은 또 주변이었다. 세계 체계의 위계 질서의 제일 밑바닥이었죠. 그래서 조선은 이중적 주변이었는데 이중적 주변인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랄까 중요한 요소고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는 세계 평화에 중요한 한 단계라는 것을 독립선언서에 이미 나타나 있죠. 이 문제, 이런 이중적 주변인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연결된다라는 것은 19세기 말 이래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죠. 이거는 최근에 한반도 문제 갈등이 생기면서 또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선순환하고 세계 평화의 선순환할 거라는 건 우리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고 그거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지는 문제라는 거. 그 점을 저는 그것이 3.1운동 때 이미 나타났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세계 체제의 위계 구조에서 하위인 식민지에 처한 조선인은 세계의 시간과 조선의 시간 사이에 놓인 불일치에 민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모멘트, 지구의 순간, 지구적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선 또는 중국인 나름대로 전유했다.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썼다. 활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세계의 시간에 가는 거하고 이 조선의 시간하고가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거, 거리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1운동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죠. 윤치호 같은 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세계의 시간과 조선의 시간은 불일치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세계 파리에서 세계 평화랄까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데 조선 문제는 의제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참여하지 않죠. 현실 판단은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불일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서구 문명을 극복하는 대안적 문명을 찾을 수 있다는 당시 세계사적인 조류가 문명 비판론인데 그래가지고 세계의 자본주의 병폐를 비판한 이 개조론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개조론이 이제 조선까지 정해져서 이런 문명에 대한 새로운 걸 하는데 이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세계사적인 조류에다가 동학부터 내려왔던 개벽사상,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이 개벽사상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 전환 운동을 펴게 된다. 문화 운동을 펴게 되는데 그 이쪽에 정치 운동이죠. 그것이 이제 그런 논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종합지 개벽이라는 당시 잡지, 종합지, 인기 있었던 종합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민지 근대의 즉 일본이 주도했는 식민지 근대와 저기 문명화라는 것이 갖는 부정적 특성을 우리는 억압을 느끼며 억압으로 받아들이면서 체감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근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이건 중국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근대의 적응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 국가도 있고 자본주의도 진영되는 쪽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식민지 조건에서. 그래서 조선 근대 극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조선은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실현하려는 그런 긴장,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다른 피압방 민족들과의 연대의 길도 많았다. 이렇게 저는 문명론적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앞에 놓인 시간이 이제 7분 54초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919년과 2019년의 대화를 하겠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망설였어요. 3.1을 혁명으로 보냐 안 보냐는 거를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3.1운동을 계승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3.1을 혁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한테는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쓸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자기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국 3.1운동을 혁명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은 사상각 운동이 계속 학습되는 점진적 누적의 성취로서의 3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교과서나 또는 사전이나 이런 항목에 나오는 고전적 혁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프랑스 혁명, 무슨 혁명, 그런 혁명 개념이라기보다 단순한 정권의 전복,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전환, 즉 사상 문화의 근본적인 또는 발본적인 변화와 민중적 주체 역량의 증대를 의미하고 그 결과가 점진적 누적적 성취로 드러난다는 뜻에서 혁명이 돼 계속 합숙되는 혁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혁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야 그러면 그게 뭐 미완의 혁명이라고 보면 되지 않냐, 4.19도 미완의 혁명이고 뭔데, 미완이라고 하면 너무 목표가 분명해, 목적론적이야.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보는 게 문제고, 동시에 계속 미완이야, 그런 건 아니다. 성취가 누적되어 왔다.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실질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학습되는 혁명 또는 현재 진행적인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첫째, 3.1혁명의 목표와 오늘 우리들의 역사적 과제 사이에 뚜렷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봅니다. 민족의 자주와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과제는 식민과 냉전을 거쳐온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북 화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를 구성하려 할 때 더욱 절실해지는 거죠. 어떤 민주주의냐, 대의민주주의냐, 좀 더 직접적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할 거냐 등 논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의 대립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남북 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제는 3.1운동 때 이미 보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목표에는 역사의 흐름을 근본으로 바꿔놓으려는 혁명적 차원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물론 봅니다. 9세기의 파괴나 새로운 시대에 표현되는 군주제도와의 급격한 단절, 공화정의 추구,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문명 전환의 인식 같은 것이, 그리고 세계사적인 어떤 변혁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다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으려는 근본적인 혁명적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계 체제의 거의 중심부로 들어 올라간 일본의 역사의 변화를 보면은 더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약하다. 이거 뭐 일단 설명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요.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3.1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움직임이 오늘날까지 그 실질을 꾸준히 확보해온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동학운동에부터 내재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변혁의 노력은 3.1로 결실을 본 이후에 아까 가사에 그랬죠. 3, 4, 5, 6 3, 4, 5, 6 그리고 촛불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어떤 축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건 반전이 거듭되는 굴곡을 감당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건 중국의 5.3운동 이후의 변혁 과정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비교적 직선적이에요. 독자적인 국민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 거의 다 반전되다가도 다시 되풀이돼서 변혁이 성취되는 그러한 반전이 거듭되는 굴곡을 감당하는 그러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남북 화해와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공유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게 되겠습니다. 역사학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교수님도 그렇듯이 아마 역사학계에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북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3.1운동이 얼마나 공유 자원이 될 수 있을까, 공유 영역이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차이가 많죠. 역사관에조차도. 그러나 역사인식의 차이는 남북 간에뿐만 아니라 저는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시민운동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인식의 차이를 생산적 자극물로서 적극 활용하면서 낮은 수준의 차이의 공존을 거쳐서 높은 수준의 인식 공유로
향상해 가는 역사 화해의 과정은 가능하다. 그래서 3.1에 제기된 민족과 민주라는 공통 화두는 제공하는 3.1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의 경험은 아직도 학습이 계속되는 현재적인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억화를 특정한 정권의 법통 논란에 휘둘릴 이유도 없어요. 공유 영역으로 전환하는 일은 촛불혁명으로 또다시 하늘을 본 시민과 역사 연구자가 공동 주체로서 문명 전환기에 함께 일으켜 나갈 세계사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뭐 중국사 연구자인데 한국사를 새롭게 공부하고 이러면서 또는 한국사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도 제 삶의 변화,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 그래서 그것이 제 나름의 1919년과 대화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제 연구랄까의 결과인 이 내용을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의견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나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0분 전에 소개받았던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기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아까 그 사회자님이 저만 소개한 건 저한테 이 두 분을 이제 소개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신 건데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먼저 시작하셔가지고요. 예, 제 옆에 계신 분 방금 이제 뭐 다 하셨지만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동양사를 가르치시고 지금은 이제 정년퇴 직원인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사운동과 중국 근대사의 권위자이십니다. 백영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인도의 언론이시면서 인도와 남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오시고요. 그리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상원위원으로 계신 스와판 다숙타 상원위원이십니다. 방금 지금 진행은 두 분이 각각 30분씩 발표를 하시고 제가 두 분의 글을 좀 먼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두 분이 다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 두 분이 서로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스와판 다스구프타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irst, let me thank Chairperson Han for inviting me to this very distinguished conference. I think it's a very great opportunity when we reflect on the centenary of a seminal movement that transformed the nation, to be able to have a wider conversation on colonialism and by implication some of the more modern problems which face the world and the region in particular. Now, but that's easier said than done. When we talk about colonialism,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s no one single uniform pattern of colonialism in the world. I think each different region, and depending on who the colonialist masters were, the patterns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were very differ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British Empire, for example, which India had an experience with, was again never uniform in character. There was a British Indian Empire. Then British colonialism in certain other parts of Africa took a different shape.
it took a different shape in certain parts of the Caribbean. Likewise with the French, and likewise with the Belgians, for instance, in the Congo, which was supposed to be the most brutal form of colonialism which we've experienced. One thing which is interesting about all those forms of colonialism is that they were mainly practiced by Europeans on other members of Asia, Africa, and in certain parts of even Latin America.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the Korean experience is that here we have an intra-Asian problem, which again should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of it. Nevertheless, having recognized that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colonialism, I think we can safely assess that there can be, we can safely make certain types of broad generalizations about the colonial experiences, the debilitating experiences of colonialism. Of course, the first obvious one is the loss of political sovereignty. That's the most striking one, which hits us in the face, and which was an issue which plagued Korea, which was an issue which beset India and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Secondly, there was the issue of economic exploitation. Some people called it the drain of wealth. Some people called it drain of labor, human capital. The experiences were dissimilar, but broadly speaking, they amounted to the same thing. That economic decision-making no longer vested in the base and was handled by another metropolitan center. And finally,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of colonialism, is that it resulted in a mental debilitation of an entire people. The loss of sovereignty was also accompanied by sometimes a loss of culture, attempted erosion of culture, and most important, a loss of self-confidence. And that is something which cannot be quantified in numerical terms. You cannot put a statistical value of it, but that in political terms, in terms of how it shapes the future,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Now, as we've noticed, the late 19th century saw an explosion of sentiment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 awareness against colonialism, which slightly predated the 1919 conference, Paris Peace Conference at Versailles. But overall, by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had been clamors for representation of people who were unrepresented in various spheres, demanding representation, protesting against economic exploitation, and finally, a larger intellectual ferment which took place, which was centered on this basic question: why have we been subordinated? Why have we allowed ourselves to be conquered? Why have we become a conquered nation? And I think this manifestation of this very central question, a very larger issue of introspection, was something which predated the political manifestation of independence. Some people called it non-political nationalism. Other forms were there. But this central question,
whether in China, whether in Korea, whether in India, these questions were beginning to be asked. And these formed basically the backdrop of movements like the May 4th movement in China, which led to something like with the March 1st movement. And in India, we saw the explosion we saw the advent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of something called the Swadeshi, which means our land. And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expressed itself in 2 or 3 form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was the attempt to boycott foreign manufacturers, which is not very successful because there weren't enough alternatives. But the attempt at saying we must go in for a project of self-reliance. The project of self-reliance was not merely economic, it extended to trying to exploring possible ways of creating a national education system, of how education of how indigenous culture, indigenous institutions had been destroyed and distorted by colonialism and trying to get alternatives in its place. Now, as you can see, many of these are common features, whether they are in India or whether they are in Korea. What something like the March 1st movement did was that it was a leap of faith. How to effect that transition from merely agonizing over a loss of sovereignty, merely agonizing over the loss of your culture, of the attempted destruction of your culture, to going the next step and saying, we need complete independence. And it was that important leap of faith. As you can see, some of the political preconditions hadn't been in place. But that expression, that ultimately this is what we have to achieve. That was what marched the first. Likewise, in India, we had a similar thing. Prior to that, there was unending demands for more representation, perhaps representation in the British Parliament, perhaps more representation in the councils of the involvement of more Indian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was what the political demands at that time were. Where Mahatma Gandhi came in and effected a tectonic shift, was demanding that we will get independence in 1 year. He didn't manage to get independence in 1 year. He started an enormous movement, but he broke the mold. From then on, it was no longer a question of whether we get dominion status, whether we want more representation. It was straightforward question, independence. How do we get independence? When do we get independence? When do we recover our political sovereignty? The larger question, which again now comes in here, was the question of how is independence to be got. And before I emphasize that, let me say that the March 1st movement had a tremendous effect, not merely within Korea, within the region, but far outside. For instance, in 1916, as Chairman Han mentioned, Rabindranath Tagore,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India, came to China. And in China, he met large numbers of Korean students. And from there,
he evolved based on that experience of engagement in China and with Korean students. He evolved a critique of militarism, of the nationalism which inevitably leads on to militarism. He wrote a very evocative poem 13 years later on Korea, which Mr. Han has already read out, so I won't repeat that. But saw it as a light of the East, as the lamp of the East, sorry. He saw that. But this critique of militarism and this critique of Japanese militarism in particular was very, very problematic in the context of the 20th century. Because at one level, Japan was also considered the foremost Asiatic power. It was also regarded as a certain inspiration in the world. Large numbers of Indians were very, very impressed and moved by the forces of Japanese industry, Japanese scientific advancement.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the other facet of Japan, which is Japanese militarism. So straddling the two of how you can admire an Asian power and at the same time distance and detach yourself from some of its cruder political manifestations was a dilemma which often faced many people in the East. And this dilemma, to a very large extent, was helping us to get over that dilemma was the ethical conduct of the Korean movement. Had the Korean movement degenerated into something disagreeable, the choices would have been something else. But because of the legacy of something like the March 1st movement, it was much easier for people to express a degree of solidarity, complete solidarity with Korea, recognize the Korean struggle as something similar to the struggles which we were waging in India. And you see, for Gandhi, non-violence was at one level a tactical issue. Why was it a tactical issue? It was a tactical issue because when you are confronted with an enemy, an adversary, who has a superior force of arms, you cannot take them on with guns. You lose. You're calculated to be defeated. So you turn the fact that you are disarmed, and India was disarmed in the very same way as Korea was also disarmed. You use your sheer weight of numbers, what was your disadvantage, and turn it into an advantage. So nonviolence in that sense was a very astute political strategy given the things. Now it has often been said that the Gandhi strategy worked very well in the context of the British, because the British at one level were also uncomfortable. You proclaim democracy in Westminster,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a very different approach in the colonies. So you could play on that guilt. Would it have worked in the case of the Germans? Would it have worked in the case of the Belgians? We don't know. But the point is, despite confronting a very, very different tradition against Japan, people in Korea, the nationalist movement in Korea, stuck to it, stuck to nonviolence as a strategy. And to my mind, that elevated that struggle to the higher realms. It was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in that sense. The second facet of Gandhi about nonviolence was that for him, it almost became a quasi-religious doctrine. It was the quest for truth and nonviolence. And he called his political struggle satyagraha. That means the
search for the truth, the quest for the truth. And politics and truth, politics and ethics became very intermingled. In many ways, it was a very difficult project to be consistent about. It was a very, very difficult project to always adhere to. And I'm sure in Gandhi's own life there have been examples where there may have been deviations from that. But as an ideal, as an absolute ideal in a political world, it was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And the final aspect about Gandhi, which I think extends from the strategy of nonviolence, was what might be called the constructive program, which is that politics, especially against colonialism, can be better fought if there is a sufficient resolve within your system, within yourselves, to build up your own strength. In other words, unless it is accompanied by a process of internal reforms of your own society, which must be conducted by you. In the case of Gandhi, that extended to a battle against the caste system, to ensure that people were not excluded from society. It extended to a battle for cleanliness of village India. It extended to reviving lost manufacturing. Of course, Gandhi in some cases overdid it. Gandhi had a fanatical suspicion of modern technology. He hated railways, for example. He didn't like modern medicine, for example. But of course, there was Gandhi the man, Gandhi the preacher, and there was Gandhism as it was actually practiced. And I think Indians were far more discerning in actually being able to choose between Gandhi, the preacher with certain absolute ideals, and where Gandhi was more relevant in terms of being a political leader. So I think that was the importance and the legacy of Gandhi. Now I think what has bound the struggles of the Korean and Indian peoples is a common adherence to ethical nationalism, one that puts humanity above considerations of hatred. And I think one of the important and sometimes a bewildering feature of what has been said about India is how little of the colonial encounter impinges on contemporary politics. As if there is something called history and then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present. Whether this is an actually realizable project in the world or not is something I do not know. But it's a legacy that has endured in both countries and sometimes since national independence was won. The past has not been forgotten, but permanent enmity, and I talk about permanent enmity, has been subsumed by an enlightened and ethical vision of the future. I think there is a common future which we have to, where people who colonized us, as well as the oppressor and the oppressed of the past, today have a common vision. Because a lot of people, a lot of countries have disavowed their past. Whether they've disavowed it genuinely, whether they've disavowed it in totality or not, are issues which we've offered. In Germany, this has been a debate which has been going on for quite some time. It's a debate which has taken place, for instance, in my university in Oxford. There's been a fierce debate about the legacy of Cecil Rhodes, whether a big bequest by Rhodes should be given or not, and whether the statue of Rhodes should exist, which should grace the university or not. These are issues which don't have easy answers. Can we disavow the past? How much can we embrace it?
How much can we mold it to the present? But the important thing is, as I see, when we look back and I look at the celebration of March 1st movement in Korea, particularly the emotional appeal such a movement still has. And I think history, in this sense, constitutes a great inspiration. Problem happens if it becomes a grudg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that distinction. Thank you very much.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두 분의 이 감동적인 연설을 듣게 돼서, 그리고 이 자리 사회를 보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자, 먼저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요. 일단 두 분께 제가 청중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고, 두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온 질문이 있어서요. 그리고 두 분께서 서로 이제 연설을 들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서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백영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백영서 선생님 연설을 제가 좀 거칠게 정리를 하면 아주 3.1 운동을 좀 더 긴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제 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민중 주체, 그러니까 하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중 주체가 형성되고 그 민중 주체들이 이중적 과제를 성취하는 그런 역사적 자산을 3.1 운동이 지속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계속 학습되는 혁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혁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매우 그야말로 영감을 주는 연설이셨는데요. 좀 사실 저는 아까 많이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로, 이렇게 길게 혁명을 바라보면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가 역사적 범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아까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자고 하셨는데 너무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1 운동 또는 3.1 혁명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 학습하는 혁명이라면, 현재 진행형인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100년의 모든 시간은 그러면 모두 다 3.1 혁명 안으로 다 해소돼 버리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설정을 하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모든 사건과 의미와 운동들이 이 안에 다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소판 다숙타 의원님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윤리적 민족주의라는 점을 되게 강조하셨고, 이 윤리적 민족주의가 전략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3.1 운동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인상을 받았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셨겠습니다만, 역사가 영감이다. 그러니까 history is an inspiration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역사가 영감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사이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사이입니다. 또는 제국주의 이후에 분열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기억의 문제는 쉽지 않은 인스피레이션이라기보다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영서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전하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줘야 될 상황인 것 같으네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한테도 영감을 제 발표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놓고는 반대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은 핵심은 그거죠.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가? 역사적인 많이들 그래요. 보면 주위에서 보면 저는 한국 사회자 아닙니다만 같이 역사관사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 시키는 거 아니야? 혁명 개념을. 또는 뭐 외연을 그렇게 확대하다 보면은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뭐 말하자면 너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저도 그럴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3.1운동 그러면서 3.1운동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 안전한 건데 이 작업을 하면서 아니 뭐 3.1혁명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저는 더 적절로 나와서 5.4운동도 5.4혁명이라고 보자. 이렇게 중국에 가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왜냐하면 우선 혁명 개념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이 혁명 개념이라는 거를 너무 확장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무 확장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꼭 사전적인 용어 또는 뭐 서양 경험에서 나온 어떤 것만 혁명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것이 새롭게 개념 규정하는데 그게 유용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게 커먼스 공유 영역이 될 거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요. 혁명 개념에 대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예컨대 중국에서는 혁명 개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혁명 곧 사회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드는 혁명, 공산주의 혁명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를 들면 신해혁명이 끝나고 나서 5.4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새로운 혁명론들이 많이 나와요. 즉 정치 제도의 변화, 즉 정권의 교체라는 게 예전의 왕조 교체와 뭐가 다르냐. 신해혁명이 일어났지만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서 좀 더 근원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혁명, 즉 그 사람들은 주로 정신혁명을 염두에 뒀죠. 그래서 신문화운동을 얘기하고 그걸 이제 뭐 문학혁명이다, 문화혁명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혁명이라는 개념은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과연 자기 역사를 보거나 또는 세계사를 보는데 얼마나 유용하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68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968년에 일어난 걸 68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정한 정치 권력을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68혁명이라는 말은 많은 변화를 사회 변화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아키라 이리에 같은 분은 현대사의 시작을 그쯤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냉전 이후로 현대사의 기점으로 봐야지 1919년을 현대사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컨대 그래서는 제가 말하는 혁명은 3.1운동부터라고 3.1운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걸 얘기를 충분히 저는 발표해서 했다고 보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료집에 긴 글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건데 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혁명이면은 모든 게 역사를 다 긁집어내냐. 그러니까 3, 4, 5, 6 아까 얘기한 3, 4, 5, 6 제 글의 발표의 약점은 그거겠죠. 3.1운동이 지속된 그 혁명이 실질화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3, 4, 5, 6에 예컨대 3, 4, 5, 6에 어떻게 독특한 단계별로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예를 들면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 그냥 계속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계속됐고 어떻게 실질화되어 왔는가 그 실질화 과정을 논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3.1운동을 혁명으로 봄으로써 동아시아 현대사를 새롭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5.4운동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암시를 얻었고 그래서 5.4운동도 한번 5.4혁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개념을 쓰면서 한번 현대사를 다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일본사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본다기보다 기왕에 보던 것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현대사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당시 보면은 3.1운동이 그럼 중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 시간이 먼저 돼서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적인 어떤 구조적인 연관성에서 얼마나 상호 참조하냐라는 걸 가지고 볼 때 일본은 별로 참조를 안 하더라고요. 3.1운동에 대해서. 당시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인데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측이랄까요? 시민 운동하던 요시노 사쿠존가 뭐 이런 분들의 그룹들에서는 참고를 해서 거기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제국 체제를 개조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해요. 그리고 정권 측에서도 당시에 하라 내각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정당 내각에 들어서 가지고 3.1운동을 계기로, 물론 그건 많이 원인은 아니지만 식민지 지배를 좀 더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선에도 소위 이른바 무단 통치에서 문민 통치로 바뀔 정도로, 즉 정부 안에서도 그 안에 권력 투쟁이, 권력 갈등의 틈새에서 3.1운동이 작용해서 제국을 경영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의 용어를 가지고 정리하면은 결국 일본은 3.1운동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중국처럼 3.1운동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사회 개혁으로 나가는 하질 못해 가지고 안으로는 입헌주의요,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면을 봐서도, 근데 그게 과연 일본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좋았는지 아닌지를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동아일보 한 일간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인지 기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의 일본 국회의 그 추악한, 말까 아름답지 않은 추한 모습과 대비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오사운동을 정치개혁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개혁적 의미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화운동을 가지고 있는 사회혁명적 지향을 동아시아 역사 발전의 경로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보는 동아일보 기사도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3.1운동과 오사운동 같은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동아시아의 역사의 경로, 근대사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3.1운동과 오사운동 그리고 일본의 동향을 묶어서 봄으로써, 연동하는 과정으로 봄으로써 동아시아 현대사를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통찰, 이게 뭐 엄청난 이론은 아니죠. 그런 통찰을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답하면 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Well, the moderator has asked me probably the most difficult question as to, the relevance of certain contemporary history as a source of discord in modern day life. Now, I think the interesting thing about history is that it never leaves anyone, any country entirely happy. Because there are history and there are histories. I'll give you an example. Even now, the history of France between 1940 and 1944, when it was under German occupation, is a source of considerable tension. Because, on one hand, there is the contention that most of France was supporting General de Gaulle, who was in exile in London, when the grim reality often would suggest that a large percentage of the French population acquiesced in the Vichy occupation, for whatever reasons. That is one. Take the case of Indians during World War II. A large number of Indians fought with the British Indian Army to repel the Japanese invasion, particularly along the Burma front. Equally, a significant number of Indians were fighting with the Japanese army to achieve independence for India in that way. I believe in Korea you have a similar issue of various people on terms of what the attitude towards the Japanese were, and it's not an uncommon situation. It's something which is there. In India,
we have a characteristic Hindu way of dealing with such problems, which basically says that nobody has the monopoly of the truth. And that you are right, but we too have a point. We honor the soldiers who died fighting with the British Indian Army. We honor the people who fought for the independence by opposing it. Whether such a question can actually be instructive in resolving the problems, the outstanding strains or tensions which are confronting issues of history on the question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s something which is beyond my level of competence. It is a fiercely emotional issue.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alize, that you cannot deny it is an emotional issue. And I think part of the problem is when people try to deny that it is an emotional issue. It's something like a problem which has come up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between people who talk about the Confederacy and the Union. And today they've banned the use of the Confederate flag. But you can ban the use of the flag, but there is an entire culture, there is an entire tradition, there is an entire folklore, good, bad, or indifferent is another matter, which is associated with it. So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that a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colonialism in Korea, in Manchuria, in China, by Japan would help the situation considerably. And I think part of the problem has been that there has been an attempted denial of the issue, which has only complicated the matter. Whether that itself will do it or not, I do not know. But today, much of the tensions accompanying the colonial experience have been dissipated by a lot of the erstwhile colonial powers actually acknowledging that their own history is troubled precisely because it involved systematic oppression of other peoples. To say anything beyond that at present is to tread on a diplomatic minefield, and I think I would safely leave it. As someone who is more involved in history and less involved in politics, I think I'd opt for that answer. Thank you. 네. 예, 감사합니다.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었다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 두 분께서 서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사전에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건데 제가 말씀 인도에서 오신 스님한테 말씀 여쭙기 전에 제가 아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빠뜨린 거 하나만 한 줄만 얘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3.1 혁명이라고 보는 거는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이겠죠.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관제고지라고 하나요? 높은 데 올라가서 주변을 내려다보는 일종의 가치의 관제고지로 생각을 한다. 3.1 운동을 혁명으로 봄으로써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와서 지금이 잘 됐다라고 하는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 3.1 운동 이후에 민주화 과정이 축적되는 과정을 봄으로써 아직 해결되지 못한 더 지속해야 할 과제를 떠올려서 지금의 현실을 상대화한다, 역사화한다 할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혁명으로 봄으로써 가치의 관제고지로 삼는, 오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운동을 가치의 관제고지, 오사혁명을 가치의 관제고지로 삼아서 오늘의 중국도
다시 본다, 상대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 지금 보면 중국에서는 그게 강해요. 중국의 역사를 이제 슬픈 역사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성공의 역사로 보려는 운동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다 현실을 정당화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5.4 운동을 혁명으로 새롭게 봄으로써 그때의 근원적인 변화가 민중의 대도랄까, 민중의 결집에 이 지금도 제도화되고 사상적 문명적으로도 관철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3.1운동의 혁명으로 보는 의의다, 현재적 의미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비폭력 문제인데요. 여기 혹시 2016년, 17년 광화문 시위에 나오신 분들 꽤 있지 싶으신데 그때 우리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폭력을 쓸 거냐 말 거냐. 강박관념처럼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속 비폭력, 그랬어요. 평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비폭력을 인도에서도 전략적, 전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때 저희도 폭력을 강박처럼 거부한 거는 전략적 선택이었지 무조건 비폭력 그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3.1운동도 그런 폭력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폭력 평화 사상에 대해, 여기 3.1운동 전후의 평화 사상에 관한 전문 논문도 쓰신 분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비폭력이라는 걸 너무 좁게 보지 말자. 그걸 전술적 차원에서 선택한 거는 맞아. 그러나 그거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려면 평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평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비폭력이라는 거는 좀 작은 단위랄까요? 그리고 보면서 평화 개념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 인도의 상황으로 설명해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이 가지고 있는 윤리 차원,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진리 수호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결국 평화적인 것과 다 통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측면을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그 계기에 한국의 경험도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 소개하면서 평화 개념으로 확장해서 논의를 끌어가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Well, it's always the question of nonviolence is a tactical issue. Has been one of the books which Gandhi often referred to as his inspiration was something called the Bhagavad Gita. It's really an ethical treatise which about a person who is fighting a war against his closest relatives. And at the time of the war, he develops second thoughts and says, I cannot fight my own brother. And then the philosophical discourses that take place between that, which basically leads them to conclude that there is something which can be called a just war. Now, whether the notion of nonviolence is absolute or dependent on circumstances is a larger ethical, philosophical question, or even a political question which we have to talk about. I think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no country in the world is committed to nonviolence as a fanatical, non-negotiable doctrine. I think by and large what we talk about is that nonviolence as an essential instrument of democracy is something that should be adhered to more or less. And I'm thinking, when you're talking about your candlelight marches, etc., it's all for the propagation or for the promotion or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which was all this was based on. So I would sort of draw a little distinction between how nonviolence was seen in terms of a political struggle, nonviolence in terms of how it can be seen in terms of a different context. It can have a different meaning. But at present, I think the importance of nonviolence really lies
as a very indispensable pillar of democracy. And democracy, to be safeguarded, really is prefaced on an absolute commitment to nonviolence.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현실의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는 소화할 수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는 지금 이 질문을 소화할 시간은 없는데 그 오늘 논의에서 이 질문을 다음에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이정화님이 보낸 질문이신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을 성공하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면 그럼 한국 전쟁도 안 일어나고 부강한 통일의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